예,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조사론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도 시험에서 점수가 제일 평균 점수가 낮은 과목이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강의인데 사회복지 조사를 할 때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학적 방법의 특징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어떤 거냐면, 과학적 방법을 조사할 때는 과학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 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과학이 일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고 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논리성, 체계성 이런 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과학적인 객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성을 지니고 있는 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세 번째,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스스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관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데, 공통적인 주관성, 이게 사이 간짝으로 해서 간주관성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과학적 방법은 요 간주관성을 지니고 있다. 모두 다 갖고 있는 그 공통의 주관성도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왔던 건데, 과학적 방법은 잠재적이라던가 잠재성 또는 잠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재적이다, 잠정적이다, 그런 건 뭐냐면요. 과학은 이제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론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니고 앞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답을 만들어서 해놓은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과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사회복지적으로도 지금으로서 이런 이론이 최선의 답이다. 잠정적이고 잠재적으로 정한 답이 바로 이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마지막 특징이 개방적이어야 된다. 개방적.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변화무쌍한 새로운 이론과 또 검증을 통해서 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갖고 있다.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학도 새로운 거에 맞춰서 새로운 이론에 맞춰서 변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과학적 조사 방법에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연역법하고 귀납법입니다. 이건 두괄식이고요. 이거는 미괄식입니다. 미괄식. 연역법 두괄식, 귀납법 미괄식. 연두귀미예요. 연역법 두괄식은요, 머리 두자잖아요. 처음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제가 있어서 일반 사실, 처음에 이론이나 가설이 나오고 그 이론을 통해서 나중에 특수한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법인데, 실증주의자들이 연구했던 게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이나 가설을 먼저 내세우고 그 이론에 대해서 조작화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게 연역법이다. 그에 비해서 미괄식은 해석주의자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귀납법 미괄식인데 끝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별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론을 도출해내는 게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이제 관심 주제에서 출발해서 유형을 발견하고 마지막 이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단계가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유형을 발견해 마지막에 이론을 정립하는 거, 끝에 이론이 있는 게 바로 이게 미괄식이다. 연역법 똑같은 말 두괄식, 귀납법, 미괄식, 이것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학 철학. 과학 철학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처음이 뭐냐 하면, 이제 처음에 과학 철학의 과학 철학 써보도록 할게요. 과학 철학은 처음에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일반적인 진술과 명제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지,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진술과 또 명제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게 논리적 실증주의고, 그에 비해서 논리적 경험주의, 이거는
그 이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진리로 발전해야 된다는 게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속적 경험과 또 관찰과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게 논리적 경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칼 포포의 반중주의가 있습니다. 반중주의. 칼 포포가 주장한 반중주의가 있는데 칼 포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어떤 기존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충된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이론이 막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증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고요. 그 이론에 대해서 또 상충하는 이론이 나오면 이게 또 부딪히고 반증을 통하고 막 하다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어떤 이론과 반증을 통해서 계속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게 칼 포포의 반중주의입니다. 반중주의. 그에 비해서 이제 해석주의, 네 번째, 해석주의는 우리가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또 언어를 분석하거나 말을 분석해서 삶의 주관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를 활용한다는 게 해석주의예요. 해석주의. 그래서 어떤 것에서 연구해보고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맥락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갖고 찾아나가는 게 해석주의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실증주의, 아까도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실증주의는 뭐 후기 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재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경험주의라고도 합니다. 경험주의. 요거가 후기 실증주의라서 요런 거랑 요게 합쳐서 나중에 나온 게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객관적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게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자, 요런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쿤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쿤은 그의 저서 과학적 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패러다임은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보는 그 도식이 바로 뭐다?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롭게 정립할 때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기존 패러다임에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는 그 도식 그것이 기존의 패러다임 위기에 빠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전환된다. 하지만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우열이 있다, 우열이 없다 이것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것도 이게 이론 중에 하나고요. 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패러다임과 이런 패러다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구조나 조직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도식과 그 틀이 뭐다?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그래서 과학 철학이 이렇게 쭉 해갖고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윤리적인 부분. 우리가 뭐 보안이나 또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윤리의식,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점 강화되고 있다. 윤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익보다는 연구 윤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막 우리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연구 윤리 같은 거 안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공익보다 연구 윤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 대상자들이 불편이나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뭐 피해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전에 알려주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사 참여를 받는 사람도 참여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 어떤 불이익과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요. 조사 중간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 도저히 조사를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 중에 우리 또 연구 결과를 활용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속이면 안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하다 보면 윤리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자발적 동의가 있고요. 첫 번째 자발적 동의가 있고 고지된 동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연구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연구가 일반화시키기 어려워요. 꼭 뭐 하겠다는 사람, 요 사람들만 갖고는 연구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조사 대상자는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후견인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 부모가 아동이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아동이 저 조사 참여 못합니다. 그럼 그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고지된 동의를 통해서 조사 전부터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에서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 말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동의와 고지된 동의를 해야 된다. 익명성과 기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익명성은 참여자의 신분을 아예 밝히지 않은 거예요. 신원을 모르는 거죠. 아예 익명이니까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는 거죠. 설문조사했는데 그건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익명성이다. 비밀보장은 조사 다 했지만 내가 조사해서 누군지도 알고 다 알지만 내가 그냥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저 사람이 이걸 조사를 한 거 저런 대답을 했지만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게 비밀성이다. 그래서 익명성과 비밀성은 이제 지켜져야 될 것인데 이게 사회적 가치와 법률에 이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그 아동의 인권이 있고 아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다른 과목을 배우면서 아마 그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이 조사자가 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목숨을 끊겠다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건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다른 과목을 하면서 이제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조사를 할 때는 큰 틀이 뭐냐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습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는 양쪽으로 조사한다는 건 계량화한 거, 수치화한 거, 이런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수치화한다, 점수화한다, 이런 게 바로 양적 조사다. 실증주의 연역법이 양적 조사다. 이거는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 활동에서 일반화를 하는 게 양적 조사다. 대부분이 양적 조사다. 90%가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도표화해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명확히 밝혀서 이게 몇 퍼센트라든가 이런 사람은 몇 퍼센트라든가 이렇게 명확히 수치화하는 게 양적 조사다. 대부분이 양적 조사다. 질적 조사는 오히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사람만 특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질적 조사인데 10%에 해당된다. 이거는 해석주의자들이 한 거다. 귀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보편화시키는 게 질적 조사다. 양적 조사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양적 조사 90% 양적 조사인데 양적 조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양적 조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문제를 선정하고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했으면요. 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고서 작성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다. 양적 조사가 대부분인데 양적 조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설계를 하고 조사 설계까지 끝나야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해석 및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다? 보고서 작성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조사 문제를 선정할 때는 의문문으로 해야 된다. 의문문으로 문제를 선정해야 된다. 가설 설정에 대해서는 가설 설정에서 조건문으로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어. 원인하고 결과가 있어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 노인들의 우울증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독립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가 있고 원인이 있고 종속 변수 결과적으로 보다 노인들의 우울증이 감소했다. 이렇게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넣거나 제거도 하는 게 가설 설정이다. 가설 설정.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뭘 넣는 거를 매개 변수나 뭐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외부에 들어온 걸 못 막는 걸 외생 변수 또는 억압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2단계 가설 설정이고, 이제 조사 설계가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누는 게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조사 설계할 때는 뭐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눈다면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연구 목적을 갖고 나눴을 때는 뭐다?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탐색적 조사는요,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하는 사전조사가 바로 뭐다? 조사전조사, 사전조사가 탐색적 조사다. 실험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여기도 또 탐색적 조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문헌조사, 탐색하기 전에는 뭐 책 같은 거나 선행 자료나 연구 자료 같은 거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헌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이거를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나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의견을 듣는 경험자 의견 조사가 있다. 탐색적 조사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특례조사라고 해서 잘 모르겠으면 일부만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특정한 일부만, 모집단의 일부만 갖고 왔고 일부만 한번 먼저 조사해 보는 게 특례조사다. 이게 지금 탐색적 조사의 3가지를 했고요. 탐색적 조사의 3가지보다 문헌조사, 경험자조사, 그 다음에 뭐다? 특례조사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요. 기술적 조사는 이제 통계를 내는 겁니다. 몇 퍼센트,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야 된다. A 마을의 노인 인구는 20%고 B 마을의 노인 인구는 25%인데 그걸 조사를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육하 원칙 중 5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걸 갖고 조사하는 게 기술적 조사다. 기술적 조사. 마지막으로 설명적 조사가 있다.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다.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설명적 조사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설명적 조사다. 가설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바로 뭐다? 설명적 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는 나누면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 쭉 조사하는 게 종단적 조사죠. 횡단적 조사는 뭐 인구, 주택, 센서스 조사나 실태 조사와 같이 한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특정 표본을 조사해서 정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한 시점에서 딱 그 시점에 조사하는 게, 이 같은 시점에 조사하는 게 횡단조사다. 횡단조사. 종단조사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고 또 한참 더 조사하고 여러 번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게 보다 종단적 조사다. 이게 동태적이다. 동태적.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동태적 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태적 조사고요. 정해져 있는 이건 동태적, 움직이는 조사, 동태적인 조사다. 그 다음에 이제 종단조사,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를 알아보는데, 횡단조사는 아까처럼 딱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다. 종단조사는 쭉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하는 건데, 동태적으로 조사하는 건데,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년배 조사가 있다. 패널 조사는 각 지점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계속 동일인들에게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고 1년 있다 조사하고 또 1년 있다 조사하고 1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같은 사람에게 조사를 하면 변화 같은 것도 알 수도 좋은데 동일인에게 계속 조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패널 조사가 어렵다. 그러면 경향조사라는 게 있는데, 동일 질문을 매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하는데 변화에 대해서 추적해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단조사의 마지막 동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지닌 사람들, 뭐 X세대를 조사한다든가 N세대를 조사한다든가 386세대만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같은 동시대와 동문화에서 같이 살았던 뭐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동년배 조사다. 동년배 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횡단조사, 종단조사가 있는데, 유사 종단조사도 있다. 유사 종단조사는 횡단조사는 횡단조사예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고 또 1년 있다 조사하고 이럴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 종단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횡단조사를 하면서도 종단조사의 성격을 얻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대 따로 조사하고 30대 따로 조사하고 40대를 따로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사해서 20대랑 30대랑 40대 이렇게 분류해보면 같은 시점에 했지만 쭉 시대를 반영한 거랑 똑같이 나이대별로 쭉 다 조사를 하는 방법이 유사 종단 조사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 조사론을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 대상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모집단 전체,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어떤 구에, 이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게 모집단인데, 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조사하면 좋겠죠. 전체적인 특징도 파악할 수가 있고,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좀 접근하기 어렵고, 비경제적이고, 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게 전수조사지만, 다 조사하는 게 좀 명확히 조사할 수도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연수구에 뭐 이번 유권자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어떻게 유권자들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일부만을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에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부분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전체를 추정해 보는 거다. 경제적이나 표본 집단의 특성을 파악에 그칠 수가 있다. 전체를 대변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강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중에서 양적 조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피곤해서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1급 응원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화이팅!